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액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기체에 대한 내용을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체에 대한 내용을 저번 시간에 다 마쳤고 이제는 액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액체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뭐? 그렇지. 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물의 화학식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뭡니까? 그렇죠. H2O입니다. 훌륭합니다. 그죠? 그래서 H2O인데,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물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산소가 중심 원자에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6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우리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 모르는 친구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이면서도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는 18족을 제외하고는 이제 족의 1의 자리 수만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화학 원시간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 때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산소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변의 전자를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아직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지 않잖아. 자, 옥텟 규칙은 뭐야?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성이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같은 족에 있는 네온, 그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8개를 만족하고 싶은 게 바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수소가 있네. 수소 같은 경우는 1족이야, 1족. 1족이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 1개밖에 없다. 자, 그리고 1죽이다 보니까는 이 녀석의 비활성 기체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헬륨이죠, 헬륨. 헬륨 같은 경우에 전자 2개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잖아. 그지? 옥텟.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요게 바로 물인 거죠. 자, 얘를 우리 이제 공유하는 결합, 공유하는 전자쌍 요거를 이제 결합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비공유 전자쌍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우리 이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몇 쌍? 공유 전자쌍 2쌍, 뭐 2개.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2개. 이런 식으로 총 중심 원자에 4개의 전자쌍이 존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루이스 구조식의 단점이 뭐였냐면 분자의 실제 구조를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평면으로밖에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반발에 의해서 실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VS, EPR 기억나나요? 자, 요거 영어로 하면 조금 멋있지, 그지? 자, 밸런스. 이거 뭔 뜻이냐면, 밸런스는 원자과라는 뜻이에요. 원자과, 쉘,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가장 가쪽에 있는, 가에 있는, 바깥 쪽에 있는 껍질에 일렉트론 페어. 일렉트론 페어는 뭐야? 전자쌍이지. 전자쌍, 리펄전, 반발. 즉, 중심 원자의 원자과 껍질의 전자쌍이 서로 반발하면서 분자의 실제 구조를 형성하게 되더라 라는 거. 즉 중요한 건 누구냐면 중심 원자라는 거야.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수가 중요하고요. 그 전자쌍의 수에 따른 반발력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지금 현재 물에서의 중심 원자는 산소기 때문에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총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이들이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 어떤 형태를 떼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삼연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삼연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장 먼 곳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요. 중심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존재하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 있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유 전자쌍이었다면 이들의 결합각은 모두 109.5도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는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더 안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결합각,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각이 109.5도가 아닌 그것보다 조금 작게 된다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각도가 몇 도 정도가 되더라? 104.5도 정도가 되더라. 왜?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결론을 지어보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 비공유 전자쌍 보이진 않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 각도가 104.5도로 109.5도보단 조금 작은 결합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분자 모양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야. 난 모양이야 해가지고 구분형 구조를 가진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이 결합의 전자쌍이 사실은 정확히 이 중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산소랑 수소랑 비교했을 때 산소가 3.5, 수소가 2.1로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 거니까 결합에서 완벽히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쌍들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쌍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척하면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어떤 전하를 띠게 돼, 그치? 원래는 전자가 6개밖에 없었는데 수소의 전자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치우친 이러한 치우친 정도와 방향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 우리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지금 전부 다 산소 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합해주면은 이쪽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쌍극자 모멘트를 합한 게 0이 아니야? 그럼 이런 걸 무슨 분자라 그래? 그렇지, 극성 분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한 분자 내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지만 하한 분자 내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중으로 나뉘어요. 극이 쌍이에요. 그래서 쌍극자, 두 개의 극을 지닌다 또는 이중극자 라는 말을 이제 극성 분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제 화학원과 그리고 우리 이제 가정학습 과제로 선생님이 내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내용을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극성을 띠는데 얘는 참 신기한 게 주변에 이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더 높은 분자 간의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좀 분자 간의 인력이 센 편이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얘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니까 주변에 만약에 물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주변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와 그리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인력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지. 그런 걸 우리는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해서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한 분자, 자, 물 한 분자 내에 총 몇 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냐면요. 자, 지금 2개 했어.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거지. 또한
그 옆에 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또 물이 있다면 얘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니까 이렇게 해도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수소결합 하이드로겐 본드가 총 몇 개 있다? 하나의 분자당 물 분자 하나당 뭐라고 쓸까? 물 분자 한 개당 최대 몇 개의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4개의 하이드로겐 본드가 가능해요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구분형 구조를 띠기 때문에 극성을 띠고 그리고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쌍극자 힘보다도 더욱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의 인력도 매우 커요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물의 구조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성질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물 분자는 극성 분자야. 그러면서 매우 강한 수소 결합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아마 물의 성질이라고 또 나올 거야, 그지? 그럼 물의 성질은 왜 나타나는 걸까? 자, 바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의 다양한 성질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물에 대한 성질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 자, 물의 성질입니다. 성질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첫 번째,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이 있다. 자,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유유상종 생각하면 쉬워요. 유유상종.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극성 분자끼리 친하고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누구랑 친할까? 그렇지. 같은 무극성 분자랑 뭐하다? 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하다라는 건 잘 섞인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섞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극성 물질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극성 물질은 이제 대표적으로 HCl, 뭐 염화수소나 뭐 NH3 이런 것들 극성 물질이죠,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완벽한 극성을 띠는 거지.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NaCl 같은 경우에 봐봐, 얘는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아예 얘는 전자를 얘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극성을 띠는 물질이란 얘기야. 아예 이렇게 극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면 다 되는 거야. MgCl2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완벽한 극성을 띠더라, 이런 친구들인 거지. 그래서 얘는 완벽한 극성을 띠는 물질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왜 극성 물질에 잘 녹는지, 잘 친하게 지내는지를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워요. 뭐 Na 플러스 NaCl 있다고 치자. 얘는 물에 잘 녹지, 그지? 물에 잘 녹는 이유가 이온 결합 물질이 완벽한 극성이기 때문이고 물도 극성 물질이기 때문이야. 자,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NaC 플러스 Cl 마이너스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매우 강해. 이 결합력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런데 얘 물에 넣었다 하면 바로 이 결합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물에 넣으면은 일단은 이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를 누가 감싸냐면 산소 쪽이 이렇게 감쌉니다. 자, 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약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3개만 그렸지만 물에 넣는 순간 사방에서 몇만 개, 몇천 개의 엄청나게 많은 물 분자들이 이 Na 플러스에 힘을 작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끊어낼 만큼의 힘이 되는 거란 얘기지. 자, 심지어 얘 같은 경우, 이 Cl- 같은 경우는 누가 배치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소 쪽이 배치가 되겠죠.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들 사이에 약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우 강한 이온 결합력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잘 물에 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Na+와 Cl- 그리고 이 Na+와 Cl-는 이런 식으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둘러싸이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에 둘러싸여서 녹는 현상을 우리는 완벽히 잘 녹았어요. 물에 수화되었어요. 수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뭐야? 이온 결합 물질 또는 극성 물질이 물에 잘 녹는 이유는 얘도 극성이고 누구도 극성이라서 물도 극성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수화되기 때문에 서로 잘 친하고 섞이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극성이 아주 약한 무극성 물질, 뭐 대표적으로 O2라던가 뭐 CO2 아니면은 뭐 식용유, 기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녹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음 하지만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내가 기름을 넣어주면 물과 기름이 완벽하게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이 녀석들이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물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물의 성질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물은 어때요?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이거 우리 앞에 이제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했었던 친구는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분자 간의 인력 이 바로 뭐랑 연관이 있다고 했어? 바로 끓는 점과 녹는 점에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큰 물질은요 일반적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왜 그랬냐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지, 그지? 자, 멜팅 포인트는 뭐야?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야. 상태 변화를 한다라는 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그들의 인력을 다 끊어내는 거야. 그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도 어느 정도의 인력을 끊어내야 돼. 즉, 지금 보면은 인력을 끊어야 돼. 인력이 끊어져야 그리고 비로소 상태 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이들의 인력이 크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줘서 이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가 높다라는 건 그들의 인력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인력을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고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하면 바로 높은 온도에서 인력이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분산력이나 쌍극자 힘보다 거의 한 10배 쌍극자 힘보다 한 10배 정도 센 힘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겐 본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세고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뭐 나와 있냐면 지금 비열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비열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호로 이렇게 소문자 C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다. 자, 요거는 비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밑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표면 장력 아마 들어봤을 거야.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뭐하다? 크다. 자, 요거는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도 좀 배웠을 텐데 우리 소금쟁이 물에 떠다니는 이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표면 장력 공부했었죠. 자, 그런 것들 좀 이따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그 빈칸 채우는 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쓰면 되는데 사실 요 모세관 현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아이고 너무 굵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얘들아 별표 뭐다? 자, 얼 때 뭐한다? 얼 때 부피가 어떻게 돼?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자, 우리 겨울철에 수도관 다 터지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야? 얼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지. 증가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희한한 거야. 왜 희한하냐? 무슨 말이냐면 얼때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물일 때의 부피랑 얼음일 때의 부피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단 얘기? 얼음일 때 부피가 더 크단 얘기야.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요거 옆에 그리는 거는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물질. 자, 일반적으로 액체의 부피와 고체의 부피, 같은 물질일 경우에 액체의 부피와 고체의 부피를 비교를 해보면 고체 같은 경우 우리 분자의 어떤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분자 간의 인력으로 꽁꽁 아주 고정되어 있어서 스스로 진동 운동한다라고 했어. 자, 근데 온도를 조금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면 그들이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고 어느 정도 결합이 인력이 끊어진 상태라서 유동성을 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피는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지, 액체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말도 안 되게 물 같은 경우는 얼음, 그 고체 상태가 더 크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물은 하이드로겐 본드, 뭘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 뒷부분에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물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페이지 프린트에 이제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가 바로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리고 물의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 그리고 융해열, 그리고 기화열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끓는 점과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높다라는 건 바로 분자 사이의 인력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클 때 높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 하이드로겐 본드를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라고 설명을 했잖아, 그지? 근데 아마 융해열과 기화열이라는 요 용어는 이번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융해열과 기화열에 관련된 내용,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줄 텐데, 자,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해서 기체, 액체, 고체를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요? 해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상태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상태 변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상태 변화할 수 있어요. 기억나지? 그지? 중학교 때 배웠어. 자,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에 왔으니 조금 요 모형을 좀 다르게 선생님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면 요 모형을 수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수직으로 표현했을 때 의미를 훨씬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할 거냐?
밑에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 이렇게 볼 거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운 거냐면요. 바로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체 어떻게 생겼어? 아까 모형으로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스스로 이제 진동 운동을 하는 이렇게 전부 대부분의 인력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냥 스스로 진동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액체는 그들의 인력이 조금 끊어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도 조금 멀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유동성이 생기게 이렇게 그렸죠. 그러다 기체가 되면 거의 모든 인력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모습,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는 모습으로 분자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마다 조금씩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들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온도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표현을 할 건데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걸 뭐라고 할까? 요 상태 변화하는 그 과정의 이름은 명칭은 다 알아야 돼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그 가정학습 과제 찍을 때 이걸 내가 액화라고 했더라고. 선생님 잠깐 헷갈렸나 봐. 미안해요. 그때 이제 가정학습 과제로 영상을 올릴 때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 액화라고 했는데 액화가 아니라 융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기화라고 하죠. 자, 그리고 고체가 다이렉트로 기체가 돼요. 그거는 우리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인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커지려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서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현한 부분은 전부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승화되거나 융해되거나 기화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해? 요거를 액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뭐라고 해? 요거 고화가 아니라 응고라고 하죠. 자, 또 다이렉트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똑같은 말로 승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때야 돼?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방출해야겠지?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것들은 바로 에너지가 뭐 되는 과정이다? 방출되는 과정이다.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과정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융해열과 기화열이라는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융해열과 기화열도 큰 편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자, 과연 기화열과 융해열이 뜻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 융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융해열 한번 써볼게요. 융해열의 의미는 뭐냐면 융해될 때 흡수해야 하는 열이야. 흡수해야 하는 열 에너지가 바로 융해열입니다. 자, 융해라고 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이고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바로 인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쵸? 그 인력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융해열이라고 한다고요. 자, 만약에 그 인력,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인력이 굉장히 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때 끊어내는데 필요한 열 또한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흡수하는 열이 바로 융해열인데 인력이 세다는 얘기는 필요한 열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융해열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물 분자끼리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필요한 열도 크기 때문에 융해열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기화열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되기 위해서, 즉 기화될 때 뭐 해야 되는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열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뭐가 되는 과정이다?
기체가 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력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이때 필요한 열 에너지가 바로 기화열인데, 물 같은 경우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세죠.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인력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도 많이 들 것이며, 그러므로 기화열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얼음이 융해가 된다거나 물이 기화가 될 때 주변에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융해 또는 기화가 되더라. 그래서 기화열과 융해열이 커요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의 수소 결합에 의한 성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괄호 4번으로 나와 있죠? 바로 비열에 대한 내용인데, 비열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열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는 일반적으로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요, 소문자 C를 사용하고요. 단위로는 뭐를 쓰냐면 줄, 퍼, 그람, 도씨라고 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위부터 일단은 자, 정의를 써줄게요. 얘는 비열은 어떤 물질 1g이 있어. 얘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해서 열 에너지인 거죠. 줄의 형태로 쓰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줄, 퍼, 그람, 도씨입니다.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물의 비열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얼만큼이냐면 4.2 줄 퍼 그람 도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이 1g 있었어. 이 1g을 온도 변화 몇 도씨 1도씨를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자, 이거 이렇게 Q 하면 이제 열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열량. 얘는 이제 온도 변화니까 델타 T라고 쓴 거예요. 온도인데 변화 이렇게. 자, 그래서 1g 있을 때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열량이 얼만큼 필요한 거야? 물의 비열이 4.2 줄 퍼 그람 도씨니까 얘가 4.2 줄만큼이 있어야 1g을 1도씨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g이 아니라 내가 몇 g 준비했냐면요, 2g을 준비했어. 아니다, 이거부터 하자. 2g 말고 1g이 있었어. 1g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1도씨가 아니라 2도씨 올리고 싶네. 그럼 얼마만큼의 열을 가해줘야 될까라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있었던 1g을 1도씨 올릴 때는 4.2 줄이었는데 얘 여기에다가 얼만큼 곱한 값이야? 2배만큼의 열량이 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럼 8.4줄만큼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자, 내가 2g이 있었어. 그럼 2g이 있을 때 2도씨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4.1g 올릴 때는 4.2줄이야. 근데 2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그 2배야. 근데 양도 몇 배야? 2배만큼이니까 이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만큼의 열량이 들 겁니다.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될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물 mg을 준비했고요. 얘를 내가 델타 t도씨만큼 올리고 싶어. 그때 필요한 열량 Q는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했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비열이 4.2였고요. 그리고 몇 그램, mg이었고 델타 t만큼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물의 비열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비열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다면은 그 물질이 흡수하는 열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의 온도 변화, 이렇게 곱해서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CM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M 델타 T 갖고 선생님 어렸을 때 씨암탉 아니면 시멘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량을 구하는 식을 비열을 통해서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같은 열량을 가해 주었을 때 온도 변화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뜻이죠.
온도 변화하기 어렵다. 그 말은 많은 열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 흡수해야 비로소 온도가 올라간다. 자, 왜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냐면 물의 경우에는 수소 결합에 많은 열 에너지가 뭐 되기 때문에 저장되기 때문에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비로소 온도 변화가 약간 올라가. 온도 변화하기 어렵고 비열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물이 비열이 큰 이유는 많은 수소 결합에 많은 열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열이 크다라는 물의 성질은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물에 대한 비열의 의미 그리고 열량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알코올 램프와 산발이 그리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총 2개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에는 물을 100g 넣을 거고 하나에는 액체 A를 100g 넣을 겁니다. 그래 놓고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다고 할게요. 뭐 10초 가열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액체가 흡수하는 열량을 이제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일단 흡수하는 열량을 계산할 건데 우리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한다는 말은 같은 열량을 가해 주겠다는 얘기야. 즉 가해준 열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란 얘기.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물 A가 흡수한 열량, 물이 흡수한 열량을 구할 거야. 그러면 그 열량과 뭐는 A가 흡수한 열량은 서로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열한 시간은 뭐랑 비례하는 값이구나. 가해준 열량이랑 비례하는 값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량 값을 한번 실제로 구해 볼게요. 자, 물이 흡수한 열량은 얼만큼일까? 자, 10초 동안 내가 열을 가했어. 그랬더니 온도가 처음에는 25도씨였는데 나중에는 10초가 지난 이후에 30도씨가 되었대. 즉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온도가? 5도씨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5도씨만큼 증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하였는가? 요걸 구하겠다는 얘기. 자,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Q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하시면 되겠다. CMT. 자, 그러면은 물은 비열이 4.2 줄/g 도씨고요. 그리고 질량은 100g 썼다. 그지? 100g. 그리고 온도 변화 몇 도? 5도. 5도 증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도씨 약분되고 그램 약분되면서 요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싹 계산해 주면은 2100줄만큼이 나옵니다. 즉 물 100g을 5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2100줄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물이 흡수한 열량은 2100줄이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은 과연 액체 A는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했을까? 자, 액체 A는 지금 비열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X 곱하기 몇 도? 얘는 10도 올라갔네. 자, 그러면 그리고 질량은 100g이지? 100g이고 얘는 10도씨 올라갔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우리 X의 단위도 한번 적어줄까요? 줄/g 도씨 이렇게. 자, 적고 나서 X 값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 값은 정확히 구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며. 그러면은 물이든 액체 A든 똑같은 열량만큼을 흡수했을 거란 얘기야. 즉 물이 흡수한 열량값과 이 값은 서로 같을 거란 얘기지. 요렇게 하면은 우리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요 X 값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구하기 전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자, 이 상황. 자, 요 상황에서 열량을 안 구했다고 칠게. 자, 지금 우리 열량 안 구했어. 자, 열량 안 구했다 지금. 자, 어떤 자료만 주어졌냐면 지금 요 자료만 딱 주어졌다고 보자. 자, 그랬을 때 우리 물의 비열과 액체 A의 비열 누가 큰지 대소 비교할 수 있니? 물이 비열이 큰 거야? 아니면 액체 A가 비열이 큰 거야? 생각해봐. 자, 누가 클까요? 그렇지. 자, 지금 보면 비열이라고 하는 건 비열이 크려면 온도 변화가 어때야 돼?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되는 거지? 같은 열량만큼 가했는데
물은 5도씨밖에 안 올라가고 액체 A는 10도씨나 올라갔어. 즉 액체 A는 같은 열량을 받았을 때 더 온도 변화가 쉽다는 얘기야. 즉 온도 변화 어려운 물이 더 비열이 크다. 이거는 이 열량 값을 계산해 보지 않아도, 요 계산해서 x 값을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일단 중요하고, 또 요거를 우리가 인지했으면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열량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두 상황에서의 흡수한 열량이 같을 것이므로, 두 액체가 흡수한 열량이 같을 것이므로 요 x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는 뭐야, 이거 이 계산된 거로 하는 것보다 우리 옆에 요걸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아이고, 옆에 무슨 말이냐면 요거 계산, 요거 잠깐만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 값과 아이고,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 놓으면은 지금 100 약분되고, 그리고는 얘는 5랑 얘는 2 남는 거지. 자, 그러면은 x 값은 2로 얘 나눠주면은 요거 1 되니까, 그지? 따라서 x는 4.1을 2로 나눈 2.1 줄 퍼 그람 도씨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액체 A의 비열 값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뒷부분에 이제 반응 엔탈피에 관련된 내용에서 열량계가 흡수한 열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때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 물의 비열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는 생각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의 비열이 큰 이유를 물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물의 비열 프린트로 와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물의 비열이라고 하는 거 수소결합 때문에 비열이 큰 건데, 이제 열에 의한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수소결합에 많은 열이 저장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밑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이 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해안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다니까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해서 여기 바다에 이제 대부분이 물인 거죠. 물이고 여기는 육지. 지금 이 와중에 해가 떠 있어. 낮이야, 낮. 다 낮에. 지금 육지랑 바다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동시에 같은 양만큼 받고 있지만, 지금 비열이 물이 크기 때문에 낮에는 육지가 어때? 뜨거워. 반면에 바다는 같은 열량만큼 가했어도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차가워. 자, 우리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육지 주변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뭐 하고 싶을까? 뜨거우니까 위로 이렇게 상승하겠죠?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 바닷물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내려오려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구의 이제 대기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육지 쪽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즉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걸 우리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그럼 밤이 되었어. 밤이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두꺼워. 자,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다도 육지도 둘 다 식겠죠. 근데 바다도 육지도 둘 다 식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어렵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증가하기도 어렵지만 감소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야. 즉 밤에는 신기하게도 육지보단 바다가 따뜻합니다. 반대로 육지는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차가운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 육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 그래서 바람이 이쪽 대기권 위에서는 위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서는 어떻게 분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분다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육풍이라고 한다. 자, 이때는 언제야? 바로 달이 뜬 밤엔. 자, 밤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다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고요. 우리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물의 가열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치고 시작을 합시다. 자, 물의 가열 곡선 요걸 통해서도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물의 비열 그리고 기화열과 융해열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 가열 곡선에서는 물의 비열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화열과 융해열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왔냐면 자, 마이너스 20도씨의 얼음을 준비를 했어. 자, 20도씨의 얼음을 준비를 하고 얘를 조금씩 가열을 할 거야. 지금 X축은 뭐냐면 시간은 시간인데 가열 시간이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그 열량 계산할 때 했겠지만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가해준 열량이 같다고 했잖아. 즉 가열 시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해준 뭐다? 열량이다. 그지? 그래서 가해줄 때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 비열부터 볼게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건 같은 열량만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어려운 게 비열이 큰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얼음을 준비하고 쭉 온도를 올렸는데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봐. 얘는 지금 온도가 쭉 증가하고 있어. 근데 얼음일 때지, 얼음. 왜냐면 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사이니까 얘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이야. 자, 근데 0도부터 100도 사이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니? 물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비열은 누가 더 큰 걸까라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누가 더 빨리,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더 쉬운 거 같니? 요 기울기가 크면 온도 변화가 쉬운 거지. 생각해봐. 이게 가열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 A는 이렇게 가열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생기고 어떤 액체 B는 이렇게 생겨. 그 얘기는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에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을 가했을 때 지금 얘는 가해준 열량이니까 같은 열량만큼 가했을 때 A는 이만큼의 온도가 올라가고 B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 거잖아. 즉 온도 변화 어려운 B가 비열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비열은 작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를 비교하면 물이 훨씬은 아니지만 얼음보다는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즉 기울기를 따지면 얼음일 때랑 그리고 물일 때랑 비교해보면 기울기는 얼음일 때가 더 크기 때문에 비열은 어떻다? 얼음과 물을 비교하면 물이 더 비열이 크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는 우리 비열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BC 봐봐, BC. 자, 여기는 지금 고체 상태 얼음이지. 자, 근데 B에서 C 상태는 지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뭐 되는 시점이야? 상태 변화하는 시점이야. 지금 이때 이마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거 기억나니?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이 물질이 흡수해야 되는 열 에너지. 그걸 뭐라고 했어? 그렇지. 융해열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융해열이 이만큼이야. 자, 근데 봐봐라. 얘 고체에서 액체 되고 지금 C에서 D까지는 현재 지금 액체 상태인 물 상태죠. 근데 100도씨가 되니까 지금 이만큼의 열을 흡수하는 걸 볼 수 있어. 이거 Q2라고 칠게요. 자, 봐봐. 얘는 지금 뭐야? 뭐에서 뭐로 상태 변화하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Q2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 무슨 열이야? 그렇지. 기화열이지, 기화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물의 융해열과 기화열이 다른 분자랑 비슷한 물질보다 크다라는 건 배웠어.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뭐까지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융해열이 크게 기화열이 크게 그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물 같은 경우는 융해열과 기화열 중에 누가 더 크다? 그치. 기화열이 더 크네요 라고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요 그래프의 폭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얼음이 물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융해열이랑 기화열 중에 기화열이 더 커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죠? 이 폭을 통해서 우리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의 수소 결합에 의한 특징 세 번째입니다. 물의 표면 장력인데요. 요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표면 장력이야. 장력은 무슨 말이야?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방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깁니다. 누가? 또 다른 물 분자들이 각각을 잡아 당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야? 물 분자 간의 인력, 즉 하이드로겐 본드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크고요. 표면 장력이 클수록 얘네 보면은 그들이 자꾸 끌어당기다 보니까 액체가 어떤 판 같은 데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형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동그란 모양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하는 이유가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지. 즉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야 되는 거고, 이 인력이 큰 이유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큰 거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도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표면 장력 같은 경우는 즉 이런 수소 인력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약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다가 온도가 100도씨가 되면 결국에는 끊어지면서 기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장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도씨의 물이랑 50도씨의 물을 비교하게 되면 지금 보면 어때요? 얘가 더 지금 구형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 상태이구나, 수소 결합이 약해진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모세관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여긴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즉 물의 부피와 얼음의 부피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